결혼한 지 7년째입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땐 솔직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요즘 시대에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남편이 간절하게 말하더라고요.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다고. 그래서 제 욕심을 조금 접었습니다. 입주 첫날을 아직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시어머니께서 현관문 앞에서 소금을 뿌리시던 모습이 애군이 따라오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당시엔 그저 옛날 풍습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저를 향한 경계의 표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늘 우리 엄마가 얼마나 자상한데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복이 많아 좋은 며느리 맞이하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혼수 문제부터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사치스럽게 살려고 해라는 시어머니의 얼핏 무심한 듯한 한마디가 스치듯 들려왔고,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종종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라며 중재했죠.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시며 제게 귓속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못난 엄마라서 많이 가르쳐주지 못했어.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이 가정에 적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시집살이라는 게 말처럼 쉽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셨고, 시누이는 아직 결혼 전이라 집에 머무는 일이 많았죠. 그럴수록 저는 더 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잘 살아보자는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아침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식구들 아침 준비하고 출근하기 전에 집안 정리도 하고, 퇴근 후엔 다시 저녁 식사 준비와 설거지까지, 주말이면 대청소에 빨래, 시장 보기까지. 부모님 댁에서 귀여움 받으며 자란 저로서는 쉬운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신혼 첫 달, 시어머니께서 주방 서랍을 열어보시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이고, 이걸 이렇게 정리해놨네. 그때부터 주방 정리 방식에 대한 특별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저는 어떻게 놓아야 하고 행주는 어떻게 빨아야 하는지. 처음엔 도움을 주시는구나 했지만 나중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첨삭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불평 한 번 없었어요. 남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면 이 정도 희생쯤이야 라고 스스로를 달래곤 했으니까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이가 나빴다고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주변에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처럼 아낀다고들 했으니까요. 하지만 항상 그 관계 속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플 때면 시어머니는 직접 죽을 끓여오셨습니다. 맛있게 끓인 죽 한 그릇에 약은 먹었어? 라는 질문까지. 겉으로 보기엔 정말 자상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죽을 먹으면서도 제 마음 한편에선 내일은 더 아픈 척해서 회사에 못 간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실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때 며느리가 너무 피곤해하니 일찍 들어가라고 남편에게 전화하시는 걸 목격했거든요. 예를 들면 주방에서의 일이었죠. 제가 요리를 하면 조용히 뒤에서 간을 봐주시곤 했습니다. 조금 싱겁구나라고 하시며 처음엔 도움이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아직 믿을 수 없다는 뜻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김치 담그는 날은 온 집안이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시댁의 김치 비법이란 게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이건 우리 집안의 자존심이야라며 굉장히 신중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 몇 번은 실수도 많이 했어요. 간이 맞지 않거나 양념이 고르지 않거나.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괜찮아, 처음이니까 라고 위로하셨지만 그 뒤로 시누이에게 우리 집 김치 맛이 예전 같지 않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명절에는 더 심했습니다. 차례상 준비는 물론 친척들 대접까지. 첫 명절에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하나하나 지시하시는데 그게 때론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해. 마치 시험을 치르는 기분이었어요. 신우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겉으로는 언니 하며 친하게 지냈지만 가끔 제가 없을 때 저에 대한 이야기를 시어머니와 나누는 걸 우연히 듣곤 했습니다. 엄마, 언니 요즘 좀 피곤해 보이지 않아? 집안일이 힘든가 봐. 그러게. 우리 때는 이것보다 더 했는데. 신우이와 친해지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아이의 생일에는 특별히 케이크를 준비하고 취업 면접 때는 정장도 함께 고르러 다녔어요. 하지만 항상 느껴지는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신우이의 방에 빨래를 갖다 놓다가 우연히 신우이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어요. 열어보지는 않았지만 표지에 붙어 있던 스티커가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고 적힌 그 스티커 속 사진에 저는 없었어요. 사소한 일이지만 그때 난 아직 이 가족의 진짜 일원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신우이는 종종 남편과 어린 시절 추억을 나누며 깔깔 웃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땐 정말 재미있었지 라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제가 끼어들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이런 말들이 상처가 되었지만 늘 애써 무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을 품고서요. 결혼 초에는 남편이 저와 부모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도 조금씩 변해갔어요. 회사 일이 바빠졌다는 핑계로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아졌고 가끔은 제가 시댁 식구들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주말에 골프 약속이 생겼어. 미안해. 그럴 때마다 느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적응하도록 남편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적응해야 한다는 거구나.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갖기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거나 데이트를 하자고 해도 항상 엄마가 기다리실 텐데 라는 말이 따라왔으니까요. 신혼여행 때 그 다정했던 남편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편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란 외아들이니까요. 부모님의 기대가 얼마나 클지, 그 부담감이 어떨지 생각해보면 그도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끔은 정말 외로웠습니다. 특히 제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에도 시부모님의 일정이 우선시될 때는요. 엄마가 오늘 병원에 가셔야 해서 우리는 다음에 축하하자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첫 임신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시어머니도 처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제 고생 그만하고 몸 좀 돌봐. 임신 초기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따뜻한 우유와 과일을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일을 하려고 하면 앉아 있어 내가 할게라며 말리시곤 했죠. 난생 처음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보살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12주 차에 안타깝게도 유산이 되고 말았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에겐 시간이 많아. 그 말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그 따뜻한 미소는 없었습니다. 대신 몸 관리를 잘했어야지라는 말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마치 제 잘못인 것처럼요. 그날 밤 혼자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도 컸지만 그보다 더 큰 상처는 시어머니의 변한 태도였으니까요. 임신했을 때만 진짜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더 큰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를 알면서도 엄마도 충격이 커서 그런 거야라며 넘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남편에 대한 실망감도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1년 후 다시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엔 더 조심했어요. 시어머니의 모든 조언을 따랐고 태교에도 정성을 들였습니다.
다행히 순산으로 예쁜 아들을 낳았죠. 아들이 태어나자 시어머니는 또다시 변하셨습니다. 이번엔 기쁨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어요. 우리 도련님이 태어났네 라며 온 동네에 소문을 내셨죠. 손주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히려 저와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육아 방식을 두고 의견 충돌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우리 때는 이렇게 키웠어.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요, 어머니. 특히 모유 수유를 둘러싼 갈등이 컸습니다. 시어머니는 애가 배고프니 분유를 먹여라라고 하셨고, 저는 최대한 모유 수유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내가 아들도 이렇게 키웠는데 라며 불만을 표하셨습니다. 육아 서적을 읽거나 육아 강좌를 들을 때면 시어머니는 책만 보면 뭐해, 경험이 중요한 건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육아 방식을 인정해주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가 6개월쯤 되었을 때 이유식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때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가지씩 음식을 시도하고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우리 때는 다 으깨서 한 번에 먹였어 라며 자꾸 개입하셨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잠깐 마트에 다녀오는 사이 시어머니께서 제가 명확히 아직 먹이지 말라고 한 음식을 아이에게 주셨어요.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크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요즘 애들은 너무 예민해. 우리 아들도 잘 자랐잖니.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또 침묵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한 채로요. 금반지 사건의 전조. 그 사건이 있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를 방으로 부르셨어요. 앉아봐. 이것 좀 봐. 서랍장을 열어 오래된 보석함을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금반지와 목걸이, 귀걸이 등 여러 귀금속이 있었어요. 이건 내가 결혼할 때 받은 거고, 이건 시아버지가 첫 월급으로 사준 거야. 이건 너희 결혼할 때 내게 줄까 했던 건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당시엔 그저 추억을 나누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종의 목록 점검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무언가를 예감하신 듯이 시어머니의 그 보석함은 항상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만 열리는 일종의 가보와도 같았으니까요. 한 번은 제가 청소를 하다가 그 서랍에 손이 닿았을 때 시어머니가 놀라서 달려오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내가 할게라며 서둘러 저를 말리셨죠. 그날 밤 시어머니는 보석을 하나하나 만지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건 내 시할머니께서 물려주신 거야. 대대로 내려오는 거지. 그분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삶과 추억을 진심으로 공유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하지 않니? 이런 걸 함부로 보여주면 안 되는데. 마치 저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그날 밤 마음 한편으로는 드디어 가족으로 인정받는구나 하는 기쁨도 있었어요. 그날 밤 시누이가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다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들뜬 모습이었고 조금 술 냄새도 났던 것 같아요. 그때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채로 저는 그저 평소처럼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시누이는 그날따라 저에게 친절했어요. 언니, 고마워요. 언니 같은 사람이 우리 오빠 와이프라서 다행이에요. 평소에는 들을 수 없었던 말이라 조금 당황했지만 술김에 하는 말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방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오늘 시어머니가 귀중품을 보여주셨어 라고 말했더니 남편도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엄마가 그거 정말 귀한 거라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으셨는데 그 말을 들으니 더욱 특별한 날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안 식구들을 모두 부르셨어요. 그분의 오래된 금반지며 목걸이, 몇십 년 된 귀금속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시장에서 장을 본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거실에는 시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고, 시어머니는 방에서 뭔가를 뒤지고 계신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을 때 시아버지는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얼굴이 하얗게 변한 채 방에서 나오셨어요. 곧바로 전화기를 들어 남편과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 와. 큰일 났어. 1시간 후 거실에 모인 가족들. 시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고, 남편은 머리를 긁적이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시누이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 어떻게 그런 일이? 라며 탄식했죠.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석함에 있던 것들이 모두 사라졌어.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를 향해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그저 놀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조용히 있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제 쪽을 보시더니 나야,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싶진 않지만 이 집에 들어온 건 너밖에 없지 않니?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마치 느린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모든 가족의 시선이 저에게 꽂히는 것이 느껴졌어요. 시어머니의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건 저밖에 없다. 그렇죠. 결국 저는 외부인이었던 겁니다. 7년이란 세월이 무색하게도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눈앞이 핑 돌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해명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시누이는 제 눈을 피했고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간신히 이 말을 꺼냈을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누가 가져갔겠니? 이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 적이 없는데. 그 말에는 이미 저를 범인으로 단정 짓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라고 중얼거리셨고, 그 말에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마치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으니까요. 아버지, 그럴 필요까진 없을 것 같아요.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의심이 깔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방에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내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엄마가 워낙 확신하시니까. 그 말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7년간 함께 살며 제 진심을 몰랐다니. 그날 밤 처음으로 이 집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믿지 않는다면 내가 이 집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듯 저를 안아주려 했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날 밤 소파에서 잠을 청했어요. 남편과 같은 방에 있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식구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불편했어요. 차라리 도망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식사 시간은 더욱 고통스러웠어요. 모두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지만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으니까요. 식탁에 음식을 놓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경계하는 눈길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마치 제가 숟가락이라도 훔칠까 염려하는 것처럼요. 그 눈빛에 제 손이 떨리곤 했습니다. 한 번은 그 떨림 때문에 국그릇을 떨어뜨려 깨뜨렸는데 시어머니는 조심하지 그랬니라는 말 한마디만 던지셨어요. 평소 같았으면 괜찮아, 다칠 뻔했네라고 걱정해 주셨을 텐데 말이죠. 아이가 엄마, 왜 울어? 라고 물을 때면 억지로 웃으며 아니야,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 라고 둘러댔습니다. 3살배기 아이에게까지 제 슬픔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침실에서는 남편과 벽을 쌓은 채 지냈어요. 등을 돌린 채 자면서도 울음을 참기 위해 이불을 꼭 물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정말 내가 가져간 거 아니지? 라고 물었을 때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7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의심한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남편은 말없이 고개만 저었지만 이미 그의 마음에도 의심의 씨앗이 심어진 게 분명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이고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됐나 하며 한숨을 쉬셨고 시누이는 언니 괜찮아 라고 묻는 척하면서도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조차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 휴대폰을 확인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아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제가 돌아오자 황급히 내려놓으셨지만 이미 다 보였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팔아넘겼을까봐 확인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나마 중립을 지키려 노력하셨어요. 한 번은 저에게 사실이 밝혀질 거야. 걱정 마라고 작게 속삭여 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이 되었어요.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모두가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밤마다 부모님 집으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한 번은 짐을 싸기도 했어요. 여권과 통장, 아이의 옷 몇 벌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가방을 다시 풀었어요. 도망치면 정말 범인이 된 것처럼 보일 테니까. 억울함을 참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했을 때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나 어떡하지? 사연을 들은 엄마는 당장 오겠다고 하셨지만 말렸습니다. 상황이 더 복잡해질까 두려웠거든요. 그날 밤 아무도 없는 베란다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7년을 살았는데 나는 여전히 외부인이구나. 그 깨달음이 가장 아팠어요. 그런데요, 딱 일주일 후였습니다. 시누이가 외출하고 돌아오다가 우연히 시어머니 방에서 떨어뜨린 손가방에서 그 금반지가 튀어나왔답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집에서 장난감을 정리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장을 보러 나가셨어요. 시누이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오후쯤 시어머니가 돌아오셨고 시누이도 예상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달려가 보니 시어머니 방 앞에 시누이가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바닥에는 시누이의 손가방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 사이로 그 금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다행히 그걸 어머니가 직접 보셨죠. 그리고 시누이를 다그치자 결국 그 애가 울면서 털어놨어요. 잠깐만 맡으려 했던 건데 그냥 언니가 갖고 간 줄 알고 있었다고요. 시누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엔 변명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추궁에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친구 결혼식에 입을 드레스가 필요했어요. 친구들은 다 명품 가방에 예쁜 옷을 입는데 저도 예쁘게 보이고 싶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어려워 시어머니의 귀금속을 잠시 가져간 후 친구에게 팔아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대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시어머니께서 귀금속함을 여시는 바람에 그리고 자신이 의심받을까 두려워 차라리 새로 들어온 며느리를 의심하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기쁨보다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래, 결국은 밝혀졌네 싶으면서도 왜 이 집안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건지 남편조차 제 얘기를 믿지 않았다는 게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같은 침대에서 7년을 함께 보낸 사람, 제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거라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했다고 하셨습니다. 부엌에서 둘이 있을 때였어요. 차를 내리시면서 어색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무 경솔했구나. 미안해.
시누이도 잘못했다고 울면서 빌었고요. 거실에서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시누이는 무릎을 꿇고 절까지 했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 한켠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와 눈물로 메울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었으니까요. 이 집안에서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저는 말 안 해도 다들 알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번 일로 깨달았습니다. 노력은 보이지 않는 법이라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준비한 아침 식사, 밤늦게까지 정리한 집안, 항상 웃음으로 대답한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한 번의 의심으로 7년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요. 사건 이후 남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따로 나가서 살까? 처음으로 남편이 제 입장에서 생각해 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여기서 계속 살자. 왜냐고요? 도망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이 가족과 제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저는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 행동에는 거짓이 없었으니까요. 다만 이번엔 제 진심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시작했을 테지만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전에는 형식적인 대화만 나눴다면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되었으니까요. 시누이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언니라는 말이 형식적인 호칭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라는 의미를 담게 되었어요. 함께 쇼핑도 가고 때로는 속마음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그는 이제 저와 가족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편에서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심만으로는 모든 걸 지킬 수 없다는 거요. 때로는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하고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도 소중히 여기면서 이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피보다 더 진한 것은 신뢰와 존중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시간이 아닌 진정한 이해와 소통에서 비롯된다는 것도요. 금반지 사건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더 솔직하게 대화합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그날의 일을 미안해하시며 이야기하시곤 해요. 그때 너무 성급했어. 사실 내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 난 경계했던 것 같아. 내 아들을 빼앗길까봐. 시누이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비 신랑과 함께 살 집을 알아보는 중이에요. 가끔 저에게 조언을 구하곤 합니다. 언니처럼 현명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정말 대단해요, 언니는.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엄마 아들이 아닌 내 남편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습니다. 가끔 저에게 속삭이곤 해요. 그때 내 편을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서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받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시집살이가 쉽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면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직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의 아침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무감이 아닌 사랑으로요. 그리고 가끔은 제 시간도 가지며 스스로를 돌보는 법도 배우고 있습니다. 결혼 7년 차,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며느리가 아닌 가족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앞으로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